당신 남편의 영웅놀이에 불러. 우리 아이들은 죄인의 자식이라고 불려야 해?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은 혼인이 깨졌어. 아느냐고? 당신 남편 그를 모른다고 했는데? 네. 나무꾼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유진이 짐을 풀던 손이 멈췄다. 혼인 중매를 맡았던 한양의 어느 기방 주인이 던진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때는 웃어넘겼다. 한양의 화려한 삶을 접고 이 산골 마을로 내려오기로 결정했으니까. 하지만 도착한 지 일주일째인 지금 그 말이 자꾸 생각난다. 태식은 아침 일찍 나간다. 도끼와 톱을 들고 산으로 향한다. 산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의 손은 찢어져 있다. 깊은 상처도 많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표현하지 않는다. 침묵한다. 아내가 상처에 약을 발라주려 해도 고개를 돌린다. 저녁 밥을 먹을 때도 입을 다물고 있다. 유진은 한양에서 나고 자랐다. 기방의 노래와 춤으로 먹고 살 줄 아는 여인이었다. 얼굴이 곱고 재주가 있으면 충분했다. 하지만 남편은 얼굴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다. 태식은 유진을 바라본다. 그 시선은 부드럽지만 거리가 있다. 마치 창문 너머 들판을 바라보는 눈처럼. 첫밤, 유진은 침상 위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하지만 태식은 들어오지 않았다. 밤 11시, 나뭇가지를 긁는 소리가 들렸다. 우연인 줄 알았다. 둘째 밤도 마찬가지였다. 셋째 밤에 유진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산 쪽으로 향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다.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태식은 더 높이 올라갔다. 횃불의 불빛은 점점 작아졌다. 다시 커졌다 작아졌다. 꼭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당신은 왜 밤마다 산에 올라가요? 다음 날 아침 밥을 퍼주며 물었다. 태식은 답하지 않았다. 그저 밥그릇에만 수저를 담근다. 유진이 다시 물었다. 혹시 누구를 만나요? 그 순간 태식의 손이 멈췄다. 국물이 한 점 밥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다. 조용히, 천천히. 모르는 게 낫소. 그게 태식이 아내에게 한 첫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끝이 아니었다. 말이 없는 남자의 침묵은 오히려 시작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태식을 뭐라고 불렀나? 무능한 남자. 글도 못 읽고 재주도 없는 나무꾼. 그래서 이런 어진 서울 계집을 얻었다고들 했다. 유진은 들을 때마다 웃음을 참았다. 통할 상대가 없었다. 서울에서는 유진을 기방 여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시골에서는 저 한양 여자라고 수군거렸다. 저녁 무렵이 되면 태식은 다시 준비한다. 도끼를 들고 산으로 간다. 날이 저무는 와중에도, 빛이 오는 와중에도 유진은 문틀에 기대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본다. 뭔가 숨기고 있는 건 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는 아직 모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이미 마을 어딘가에 묻혀 있었다. 마을 주막이 술로 가득 찼다. 풍년을 맞은 마을의 선산제 날이었다. 여자들은 각 집에 음식을 들고 나왔고 남자들은 술잔을 기울였다. 유진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다. 아내로서의 의무였다. 그녀는 모서리에 앉아 관찰했다. 기방에서 배운 여인의 습관이었다. 누가 누구와 친한지, 누가 누구를 피하는지, 이 마을의 구조를 이해해야 했다. 특히 태식이 밤마다 만나는 대상을 이해해야 했다. 여보게, 옛날 이야기 좀 해주지 않을까? 유진은 자리 옆에 할아버지 같은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정노인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대화를 삼가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술잔이 몇 잔 빠지자 그의 입이 열렸다. 옛날? 뭘 말하려고? 아무거나요.
마을의 역사 같은 거. 정노인은 술잔을 기울였다. 맑은 눈이 흐려졌다 또 맑아졌다. 술에 취한 늙은이의 눈. 역사라. 역사는 남기지 않는 게 낫지. 왜요? 왜냐면 상처니까. 그 순간 마을 유지 오상구가 그 자리로 다가왔다. 깡마른 체격이지만 몸에서 나오는 위압감은 남달랐다. 모두가 그를 존경했다. 마을의 어려운 일마다 앞장을 섰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그를 믿었다. 정어른, 또 옛날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오상구가 정노인의 어깨를 톡 쳤다. 친근한 터치였지만 정노인의 몸이 경직되었다. 아이고 상구, 내가 뭘 말했나? 뭘 말씀하셨을까요? 오상구는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정노인의 술잔을 새 것으로 바꿔줬다. 정노인은 자신이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지 잊는 듯했다. 유진은 그 장면 전체를 보고 있었다. 계산하고 있었다. 어떤 게 거짓인지. 그 밤 마을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흉년과 풍년, 질병과 회복.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다. 그런데 10년 전 불이 참 이상했지. 술판의 공기가 변했다. 몸부리? 오상구 앞 창고. 아니, 오상구 것만은 아니고 그때 가장이랑 곡식을 보관했던. 아, 그거 벼락이 쳐서 그런 거 아닌가? 벼락? 벼락은 밖에서 내려치는데 그 불은 누군가의 팔꿈치가 그 사람의 옆구리를 쳤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말이었다. 정노인이 일어났다. 술에 취한 몸이 흔들렸다. 그날 밤 말이야. 불은 안에서. 정어른, 오상구가 정노인의 팔을 잡았다. 그 손의 힘은 술 취한 노인의 팔을 밀려질 정도였다. 정어른, 집에 모시겠습니다. 오상구는 정노인을 끌어낸다. 주막은 다시 조용해진다. 아까의 웃음과 떠드는 소리가 돌아오지 않는다. 마치 누군가 입을 받친 것처럼. 유진은 술잔을 들고 마시지 않은 채 들고 있었다. 어떤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다. 10년 전, 창고불, 그리고 지금도 밤마다 산에 올라가는 태식.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진은 태식을 기다렸다. 흙이 묻은 양손으로 피곤한 눈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본다. 유진은 물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물어야 할지는 몰랐다. 당신, 어디 다친 건 아니에요? 태식의 얼굴에는 까만 먼지가 묻어 있었다.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닷새가 지났다. 유진은 마을에 숨겨진 기억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한양의 기방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의 입에는 그들이 숨기고 싶은 것들이 남겨진다는 것이다. 단지 귀를 기울이고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10년 전 창고 화재. 원래는 단순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불이 났고 곡식이 타고 손실이 났다. 끝. 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보면 끝이 아니었다. 유진은 물레를 돌리면서도 귀는 다른 곳에 향했다. 이웃집 여인이 떠드는 말들. 그때 오상구네가 뭐라고 진짜 했는데. 하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입을 다물고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는 것. 그 패턴이 반복될수록 유진의 판단은 명확해졌다. 오상구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태식도. 밤 8시. 태식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유진은 그의 팔을 잡았다. 안 돼요. 안 가요. 이번엔. 태식은 아내의 팔을 내려놨다. 문으로 향한다. 하지만 유진은 더 큰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뭘 숨기고 있어요? 태식의 발이 멈췄다. 등을 보인 채 말해요. 모르는 게 낫소. 모를 리가 없어요. 10년 전부터 숨기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건 거짓이었다. 유진은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거짓이 때론 진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태식이 돌아섰다. 그 눈이 유진을 마주쳤다. 처음으로, 진짜 의미의 첫 번째로, 진실을 알면 당신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건 내 걱정이에요. 아니요. 진실은 모두를 망친다. 당신도 나도 마을도. 그럼 이 침묵이 뭐래요? 침묵도 누군가를 망치는 거 아닌가요? 태식은 아내를 바라본다. 이 한양에서 내려온 여인을 처음 본 날이 생각난다. 혼인은 계약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이상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진실은 그들을 함께 묶을 수도 완벽히 갈라놓을 수도 있었다. 모르는 게 낫소. 답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요. 어디든. 유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태식은 저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움직이지도 않았다. 아내. 처음으로 그가 유진을 그렇게 불렀다. 그 말 속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실려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 진실을 말하면 죽음과도 같을 것 같은데 침묵하면 더 죽음 같다는 생각도 든다는 것이 문제다. 그럼 함께 죽어요. 그 말을 듣고 태식은 웃음을 흘렸다. 한양 여인의 계산은 정확했다. 적어도 자신의 마음을 읽을 정도로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혼자라는 것이었다. 10년 동안이나 그래왔다. 당신을 어디론가 데려가야 합니다. 어디요? 10년 전 밤 모든 게 시작된 곳. 유진은 남편을 따라 밖으로 나간다. 그 순간 이 산골 마을의 조용함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는다. 조용한 곳에선 소리 없는 것들이 가장 크다. 산으로 향하는 길은 험했다. 유진은 손잡이를 태식의 소매에 구했다. 태식은 가는 길을 정확히 안다. 얼마나 많이 이 길을 왕복했는지 발자국이 남아있을 정도로 밤의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30분을 올랐을까? 마을빛이 아래로 점점 작아진다. 공기가 차진다. 유진의 숨이 거칠어진다. 태식은 멈추지 않는다. 마치 유진을 데려갈 곳이 아주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기 위험한 곳이에요? 유진이 물었다. 네. 아주. 그의 대답은 간결했다. 하지만 그 안의 무게는 엄청났다. 더 올라간다. 산이 끝나고 너른 들판 같은 공간이 나타난다. 달빛이 밝다. 유진의 눈이 적응한다. 그리고 본다. 타버린 건물의 골격, 나무 기둥들, 그리고 검은 자국들. 창고였다. 오상구의 창고. 태식은 그곳 한복판에서 멈춘다. 유진의 손을 놓고 흙 위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손으로 파기 시작한다. 흙이 손가락 사이로 떨어진다. 유진은 그것을 본다. 무엇을 파고 있는지 그는 이미 안다. 몇십 번을 파봤으니까. 잠깐. 유진이 손을 멈춘다. 그리고 주변을 더 살펴본다. 그 자리에서 흙은 다르다. 분명히 누군가 묻고 파기를 반복했다. 마치 보물을 찾듯이. 얼굴 크기만 한 나무 상자가 나온다. 태식이 끌어올린다. 비를 맞았는데도 상자는 꽤 견고해 보인다. 특별히 만들어진 것처럼. 태식이 뚜껑을 연다. 손가락이 떤다. 안에는 종이들이 있다. 얼핏 보기에도 오래된 종이들. 그리고 무언가 더. 뭐예요? 유진이 물었다. 증거. 태식의 목소리는 먼 곳에서 오는 것 같았다. 10년 전 이 밤에 나는 여기 있었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들었다.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밤중에 몰래 곡식을 옮기는 걸. 세금 기록을 줄이기 위해서. 마을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했어요. 오상구는 이걸 주관했다. 합법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모두가 했던 일이었어요. 태식은 종이 중 하나를 꺼낸다. 글씨가 쓰여 있다. 거친 글씨. 내가 쓴 거예요. 글을 못 읽는다고들 했지만 나는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아무도 몰라야 했다. 이 기록이 나오면 모두가 연루되니까. 그래서 당신이 뭐 하는 거예요? 유진이 불안해한다. 태식은 계속한다. 그날 밤 나는 이 기록을 남기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불이 났어요. 태식이 다시 상자를 본다. 불은 밖에서 아니라 안에서 시작됐어요. 누가? 오상구였어요. 유진이 뒷걸음질을 친다. 그 세 글자, 그 이름. 왜? 그때 거래 상대가 관아에 고발할 뻔했거든요. 증거를 없애야 했어요. 그래서 오상구는 불을 질렀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밤중에. 그것도 모두가 자야 할 시간에. 그럼 당신은? 도망쳤어요. 불이 나는 순간 도망쳤어요. 하지만 돌아가다가 멈췄어요. 태식은 한양 여인의 눈을 본다. 왜 멈춘 거예요? 어머니가 집안에 있었어요. 옆집. 화재가 번지고 있었어요. 나는 불을 끄려고 움직였어요. 그럼 당신이 영웅이잖아요? 아니요. 태식의 목소리가 끊어진다. 그때 누군가가 내게 말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진실을 말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오상구였어요.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약했어요. 유진은 그 상자 속의 종이들을 본다. 10년 동안 남편이 꺼냈다 접었다를 반복한 종이들. 밤마다 산에 와서 파헤쳤을 그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 그래서 계속 여기 왔던 거예요? 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요. 혹시 모를 나를 위해. 혹시 모를 날.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기면. 상자를 들고 내려오는 길, 유진의 머릿속은 하얀색이었다.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얀색. 논리적인 여인도 이 순간만큼은 계산할 것이 없었다. 남편이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것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것이 언제인지도 모른다. 유진은 상자를 탁자 위에 놓았다. 촛불을 켠다. 그리고 본다. 태식이 기록한 것들을. 첫 번째 종이. 날짜가 있다. 10년 전 화재 전날. 오상구 일이 있다고 들었다. 관아 쪽이랑 세금 조정건 같다. 창고 기록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모두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나도 포함해서. 글씨는 거칠지만 또렷하다. 계획을 모두 적어뒀다. 누가 뭘 하기로 했는지. 세금은 얼마를 줄일 건지. 그리고 이 일에 손을 댄 모든 가정의 이름들. 당신 어머니도? 유진이 물었다. 네. 어머니도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오상구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침묵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죄인이 된다고. 그리고 나도. 다음 종이들은 더 충격적이었다. 화재 당일이라는 제목 아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밤 10시경 오상구가 창고에 들어갔다. 나는 밖에서 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자고 있었다. 5분 뒤 불이 났다. 창고의 곡식은 빨리 타올랐다. 마른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오상구가 나왔다. 그리고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이 불은 벼락이다. 알겠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엔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오상구의 얼굴인 듯했다. 하지만 악마 같은 표정으로. 마지막 종이는 더 최근의 것이었다. 글씨도 조금 더 세련되어 있었다. 10년이 지났다. 오상구는 지금도 존경받는 마을의 유지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계속 침묵한다. 하지만 침묵이 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다만 진실을 더 크게 만들 뿐이다. 내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 종이엔 최근에 추가된 글귀가 있었다. 아내가 물어봤다. 나는 뭘 숨기고 있냐고.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침묵은 또 다른 불이다. 모두를 천천히 태운다. 특히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부터. 유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으며 울었다. 아, 이 남편이. 이 무능해 보이는 남편이. 이 말이 없던 남편이. 얼마나 많이 말하고 싶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침묵해야 했는가. 당신은. 유진이 태식을 봤다. 바보가 아니었어요. 약한 사람도 아니고. 그럼 겁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태식은 아내를 본다. 10년 동안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 한양 여인이 한밤에 이해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유진이 물었다. 진실을 말해야 해요. 알아요.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태식은 아내의 손을 잡는다. 처음으로 확신에 찬 손으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상자를 앞에 두고 계획을 짠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누구에게 먼저 말할 것인가? 오상구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모든 것을 계산하며 창밖으로 산이 검게 보인다. 10년 동안 비밀을 간직했던 산. 그리고 이제 진실이 그곳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날이 밝았다. 유진은 밤새 상자 속의 종이들을 읽었다. 촛불이 밑바닥까지 다 내려갔다. 태식은 창밖을 보고만 있었다. 이제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 같았다. 아침은 새로운 하루를 의미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는 더 이상 침묵의 날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 일을 꺼내면 뭐가 될까요? 유진이 물었다.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모두 반성하고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게 될 거라고. 책에서 읽은 것처럼. 하지만 유진은 종이들을 본다. 현실은 다르겠죠. 오상구는 포청에 잡혀갈 거고 다른 사람들도 연루될 거고 당신도. 네. 어머니도. 네. 유진은 남편을 본다. 그의 등은 전처럼 굽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약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것은 10년을 짊어진 무게 때문이었다. 당신은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태식이 유진을 돌아본다. 그 눈에는 물이 맺혀 있었다. 처음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오상구의 협박이 진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뭐죠? 내가 말하면 모두가 나를 원망할 것 같았어요. 세금 조정에 손댄 사람들도 오상구도 관아도 그리고 내 자신도. 태식이 일어난다. 밖으로 나간다. 유진도 따라간다. 햇빛 아래서 그의 모습은 더 초라해 보였다. 시골 나무꾼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짜였다. 말하고 싶었어요. 몇 번이나 말했어요. 입을 열고. 태식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입을 열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죄를 받는 어머니. 그리고 내 자신도 얼마나 비겁한 놈인지 보여주는 거울처럼. 지금은요? 이제는 어머니의 얼굴보다 당신의 얼굴이 더 떠올라요. 진실을 알게 된 당신의. 유진은 남편 옆에 선다. 당신을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지지 않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죄책감은 당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협박당한 사람이에요. 피해자라면
왜 이렇게 오래 침묵했나요? 태식이 자신의 손을 본다. 나무 톱질로 상처난 손, 밤마다 흙을 파헤친 손,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진은 그 손을 잡는다. 자신의 손으로.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였던 거예요. 10년을 혼자. 그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이.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아내를 바라본다. 한양에서 내려온 이 여인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알 수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뭐요? 진실을. 그날 오후 태식은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닌다. 정노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한다. 정노인은 마을의 작은 창고에서 일하고 있었다. 혼자. 마음이 가면 자다가 일어나고 일에 집중하다가 멍해지는 노인이었다. 정어른. 태식이 들어간다. 정노인이 고개를 든다. 그 눈은 이전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흐렸다. 뭐 하는 거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뭐? 10년 전 그날 밤 얘기요. 정노인의 몸이 경직된다. 마치 술을 진 늙은이가 아니라 정신이 또렷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지 마. 제발. 정노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있었다. 정어른, 당신도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날을. 알아서 뭐해? 알기만 하면. 나도 죄인이 되는 건 아닌가? 정노인은 태식의 팔을 잡는다. 떨리는 손으로. 오상구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그가 무서우면 넌 말할 수 없어야 해. 이해하겠니? 정어른. 가. 여기서 가. 그리고 절대 이런 말 다시 꺼내지 마. 태식이 물러난다. 정노인의 두려움이 전해진다. 하지만 그것도 또 다른 침묵이었다. 또 다른 불이었다. 그 밤 유진과 태식은 다시 마주 앉는다. 정어른은 두려워하세요. 오상구를. 그럼 먼저 도움을 청해야 해요. 누구한테요? 유진은 생각한다. 계산한다. 누가 오상구와 맞설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정노인을 보호할 수 있을까? 포청에. 그럼 모두 잡혀갈 거예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거고, 당신을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어머니는요? 당신의 어머니는 협박을 당했어요. 이해해주는 관리가 있을 거예요. 유진의 손가락이 탁자를 두드린다. 계산하는 여인의 버릇이다. 우리가 먼저 포청에 가요. 그리고 당신의 증거와 기록을 전해요. 그리고 정노인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오상구가 처벌받도록 해요. 그럼 나는?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 돼요. 유진은 남편의 눈을 본다. 10년을 침묵한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10년을 견딘 용감한 사람이 되어. 태식은 아내를 바라본다. 그 계산이 담긴 눈. 그리고 그 눈 안의 따뜻함. 함께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결정됐다. 하지만 결정이 실행이 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했다. 정노인의 기억. 명확한 기억. 그리고 증언. 이틀이 지났다. 태식과 유진은 포청에 가기 전에 정노인을 설득해야 했다. 하지만 정노인은 자신의 집안에 갇혀 있었다. 마을의 누군가가 이미 오상구에게 말했을 수도 있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었다. 유진은 밤을 새우고 정노인의 집 앞에서 기다린다. 새벽 5시 정노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다. 유진이 나타난다. 어르신. 정노인이 놀라며 물을 엎질렀다. 뭐 하는 거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유진은 정노인을 손잡고 안으로 집어넣는다. 정노인의 집은 어둡고 조용했다. 마치 무덤 같은 곳이었다. 당신은 왜 자꾸만 그 사건을 떠올려요? 유진이 물었다. 정노인은 대답하지 않는다. 술에 취하면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꺼내요. 그날 밤 불은 안에서 시작됐다고. 술 때문이야. 술은 거짓말을 못하게 해요. 당신은 죄책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정노인이 유진을 본다. 그 눈은 흐렸다가 또 맑아졌다. 죄책감? 어린 것이? 나더러 죄책감이 있냐고? 당신도 침묵한 사람이에요. 태식처럼. 나는 정노인이 앉는다. 의자가 삐걱거린다. 나는 겁이 났어. 그뿐이야. 그 겁이 계속 당신을 괴롭혀요. 기억을 통해. 유진은 옆에 앉는다. 당신은 그날을 잊지 못했어요. 술을 마셔도 몇 년이 지나도. 왜냐면 거짓말을 했거든요. 자신에게, 모두에게. 정노인의 손이 떨린다. 진실을 말하면 나도 죄인이 돼. 네. 하지만 당신은 피해자예요. 협박당한 사람이에요. 오상구처럼 불을 지른 사람이 아니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모두에게 상관이 있어요. 유진은 정노인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은 수십 년 동안 일해온 손이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진실을 짊어진 손이었다. 저희가 포청에 갈 거예요. 태식과 함께. 당신도 가실 거고요. 내가 왜? 당신의 증언이 필요해요. 정노인은 고개를 젓는다. 못해. 오상구가 무섭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무섭다는 게 지금까지 침묵하게 한 이유죠? 정노인이 대답하지 않는다. 10년을 더 살 거예요? 같은 두려움으로. 아니면 지금 끝낼 거예요? 유진의 말이 정노인의 마음을 흔들었다. 정노인은 자신의 손을 본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당신은 누구야? 남편의 아내예요. 정노인이 눈을 뜬다. 당신 남편 태식이 혼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혼자면 또 침묵하게 될 거고, 그럼 더 이상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정노인은 오래 생각한다. 그 긴 침묵 속에서 10년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다. 불타는 창고, 오상구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 하지만 그것들이 그의 가슴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다. 유진의 손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었다. 좋아. 가지. 정노인이 중얼거린다. 뭐라고 하셨어요? 가자고. 포청에. 그리고 말하자. 정노인이 일어난다. 10년 동안 앉아만 있던 늙은이가 드디어 일어났다. 진실을 말하고 싶어. 이 몸이 죽기 전에. 유진은 정노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간다. 마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태식을 만난다. 나무꾼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정어른이? 태식이 물었다. 정노인이 대답한다. 가자. 이제 끝낼 시간이다. 세 사람은 마을을 떠난다. 산을 넘어 읍내로, 포청으로. 그들이 떠나간 뒤 마을의 아침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무언가 바뀌고 있었다. 곧 모두가 알게 될 변화. 그들이 포청의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마을의 시간이 멈춘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은 달라져 있을 것이었다. 포청의 신문은 길었다. 태식이 말했다. 정노인이 말했다. 증거들이 펼쳐졌다. 10년 동안 숨겨진 종이들이 탁자 위에 놓였다. 포장은 처음엔 의심스러워했다. 한 명의 나무꾼이, 한 명의 늙은이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게. 하지만 증거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 오상구를 포청으로 소환하겠습니다. 포장이 말했다. 태식과 정노인, 그리고 유진은 포청을 나온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야 했다. 오상구가 소환되기 전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유진이 전략을 짰다. 아내의 전략은 늘 정확했다. 마을로 돌아온 건 정오였다. 바로 그 시간 마을 곳곳에서 소문이 번졌다. 포졸이 태식을 불렀고 정노인을 불렀고 나중엔 오상구를 부르고 있다는 소리가 한두 시간 안에 마을 전체가 알게 되었다. 태식의 집에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웃집 여인들이 뭘 했냐고 묻는다. 남자들이 와서 뭐 하는 거냐고 물으며 으름장을 놓는다. 하지만 유진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태식도 저 나무꾼이 뭘 했어? 누군가가 외쳤다. 글도 모르는 주제에 오상구 존경하던 사람들은 유진이 나온다. 그 한양 여인이 모두의 입이 다물어진다. 저희는 진실을 말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10년 전 일에 대해서 뭐 당신들이 다 아는 일인데 모두가 모르는 척했던 일.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더 들으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신들의 남편들, 아버지들이 모두 그 불에 연루돼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일들 때문에. 하지만 그걸 말할 수 없었던 거고 우리도 침묵했던 거예요. 유진은 집안의 태식을 본다. 이제 다를 거예요. 1시간 뒤 오상구는 포청으로 소환된다. 포졸들이 와서 그를 데려간다. 읍내의 모든 사람들이 봤다. 마을의 유지가 포졸들에 끌려가는 것을.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몇십 년 동안 지녀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표정이었다. 그 밤 마을의 밤은 길었다. 누군가는 태식의 집에 가서 욕을 했다. 왜 이런 일을 꺼냈냐고. 왜 자네들만 살고 싶으려고 남까지 망치냐고. 하지만 누군가는 왔다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들이 10년 동안 짊어진 비밀을 다시 생각하며 유진은 밤새 문을 열어두었다. 들어오는 사람도 나가는 사람도 마을 사람들의 모든 감정을 받아들였다. 새벽이 올 때쯤 태식의 어머니가 온다. 늙은 여인이. 그녀는 태식을 본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내가 그런 일을 했으니. 태식이 어머니를 일으킨다.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오상구 탓이에요. 그래도 나는, 어머니는 그냥 살았던 거예요. 협박당하면서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그 옆에 며느리를 본다. 한양에서 내려온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졌다. 당신이 했어? 어머니가 유진을 묻는다. 아니요. 당신 아들이 했어요. 저는 그냥 함께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아들을 다시 안는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운다. 3주가 지났다. 포청의 신문이 계속되었다. 세금 거래, 불의 원인, 협박과 협력 관계.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신문을 받았다. 10년 전 그 일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오상구의 처벌은 복잡했다. 그는 마을의 유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존했다. 포장도 처음엔 태식과 정노인을 의심했다. 혹시 거짓 고발은 아닐까 하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증언했다. 오상구가 자신들에게 말한 말들. 침묵하라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렇게 10년을 살았다고. 그들의 증언이 태식의 기록과 정노인의 말을 뒷받침했다. 포장이 결정했다. 오상구는 방화제로 조사받습니다. 그리고 협박죄도. 그 말이 나온 날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누군가는 슬퍼했다. 마을의 유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하지만 누군가는 안도했다. 더 이상 그 남자의 눈치를 봐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그리고 마을 어른들이 결정했다. 공개석상에서 태식의 용기를 인정하자고. 단순한 신문과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장터였다. 시장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날. 마을 장로들이 태식을 불렀다. 가운데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태식이가 우리 마을의 진실을 말했습니다. 한 장로가 말했다. 오래전부터 말하기 두려워하던 그 진실을. 마을 사람들이 태식을 본다. 그 나무꾼을,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를. 태식이가 없었다면 우린 계속 거짓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태식이 앞으로 나온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말씀 들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다. 저는 10년을 침묵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귀가 태식의 말에 기울어진다. 그것은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두를 본다. 한 명 한 명을. 제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그것들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아무도 그를 만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 감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오상구는 나뿐 아니라 모두를 협박했습니다. 침묵하라고.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린 죽어갔습니다. 아주 천천히. 태식이 계속한다. 진짜 용기는 큰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침묵을 깨는 것입니다. 유진이 본다. 저 남편이, 10년을 침묵한 남편이 지금 가장 크게 말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용기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손을 친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손을 친다. 그것이 박수인지 용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무언가의 끝인 것만은 확실했다. 오상구는 포청에서 나오지 않았다. 신문이 계속되고 있었다. 마을은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움직였다. 누군가는 그를 대신해 일을 했고, 누군가는 그를 용서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계속 미워했다. 하지만 모두는 앞으로 나아갔다. 몇 달이 지났다. 봄이 왔다가 여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상구의 신문과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으로 나뉘지 않았다. 처벌이 나올 것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다. 10년 전 불을 지른 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협박한 죄. 태식은 여전히 나무를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밤에 산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비밀이 없었으니까. 어느 날 아침 태식은 도끼를 들고 나간다. 아침 햇빛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군가는 인사를 했다. 태식이 그에게 인사를 돌려준다. 이전의 태식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고. 유진은 집에서 물레를 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웃집 여인이 와서 함께 앉아 있다. 그들은 말한다. 그리고 웃는다. 말이 없던 마을 나무꾼의 아내라는 소문은 더 이상 없다. 그냥 한양에서 내려온 제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 여인일 뿐이다. 마을 아이들이 지나간다. 태식을 본다. 태식 아저씨. 아이들이 손을 흔든다. 태식이 손을 흔들어준다. 예전보다 크게. 안녕, 얘들아. 그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진다. 낮고 깊지만 분명한 목소리. 한 아이가 묻는다. 태식 아저씨는 진짜 거짓말 안 한대요. 다른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다. 그럼 뭘 해요? 진실만 말한다. 태식은 웃는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으로. 저녁이 된다. 태식은 집으로 돌아온다. 유진이 밥을 담고 있다. 상을 앞에 두고. 남편이 들어오자 그녀는 웃는다. 어디 다쳤어요?
유진이 묻는다. 이제 그 질문은 일상적인 질문이 되었다. 남편의 상처를 돌보는 아내. 아니요. 오늘은 멀쩡합니다. 그럼 밥 먹어요. 그들은 함께 밥을 먹는다. 침묵하지 않으면서 가끔 말하고 가끔 웃으면서 밤이 깊어진다. 창밖에 산이 검게 보인다. 그 산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다. 정로이는 마을에서 더 크게 웃는 사람이 되었다. 치매도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했다. 마음이 가벼워진 것 때문이라고. 태식은 침대에 누운다. 아내가 곁에 있다. 당신을 정말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아세요? 유진이 말한다. 왜요? 당신이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약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요? 지금은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겁도 여전히 많지만 그 겁을 견디는 법을 배웠거든요. 태식이 아내의 손을 잡는다. 당신이 없었으면 전 여기 있어요. 계속. 창밖에 바람이 멈춘다. 산이 숨을 쉬는 것처럼 마을의 밤이 깊어진다. 마지막 나레이션이 흘러간다. 진짜 용기는 큰 소리가 아니다. 진짜 용기는 침묵을 깨는 것이다. 그것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어떤 날들을 만들어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디기로 했다. 함께. 몇 달이 더 지난 후 오상구는 7년형을 받는다. 방화제와 협박죄.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인다. 누군가는 복수심으로, 누군가는 연민으로, 누군가는 그저 현실로. 그리고 태식은 계속 산에 간다. 하지만 더 이상 밤이 아니라 낮에.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때론 유진과 함께, 때론 아이들과 함께. 마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오상구의 그림자 아래가 아닌 햇빛 아래에서. 그리고 태식의 침묵은 용기로 기억된다. 10년을 견딘 그 침묵이, 그것을 깨는데 필요했던 그 용기가. 포청의 관리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다. 한 나무꾼의 용기가 마을 하나를 깨웠다. 침묵이 얼마나 깊은 죄인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마을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는 것. 유진은 몇 년 뒤 기방의 기술을 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글을 읽고 숫자를 세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하는 법을. 태식은 그것을 지켜보곤 했다. 자신의 아내가 이제 마을의 교사가 되어 있는 것을. 당신은 진짜 변했어요. 유진이 웃으며 말한다. 뭐가요? 용감해졌어. 태식은 웃는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한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10년의 침묵이 깨지고 새로운 10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을은 기억했다. 그 조용한 나무꾼이 밤마다 산에 올라가며 기록했던 진실을. 그리고 그것을 깨울 용기를 낸 그 남자를. 진실은 언제나 있었다. 다만 누군가는 말해야 했다. 그리고 태식이 그 누군가가 되었다.